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지만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건강할 때는 절대 모르는 진실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뵌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3살 박영수 어르신인데요. 평생 모은 돈이 2억 원 있으셨어요. 은퇴하시고 이 돈이면 노후 걱정 없겠다 하셨죠. 그런데 70세 되던 해 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바로 수술. 중환자실 일주일, 일반 병실 한 달. 퇴원하셨지만 왼쪽 몸을 못 쓰셔서 재활치료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에 통장을 보니까 2억이 1억 5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어르신이 충격받으셔서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라고 하셨대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활치료 6개월, 간병인 비용, 약값, 물리치료, 한의원. 1년 후에는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억이 1년 만에 5천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3년째인데요. 돈이 다 떨어져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빚까지 지게 된 거죠.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아프면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은퇴 자금 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건강할 때는 나는 괜찮겠지 하세요. 병원비, 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죠. 그런데 막상 아프고 나면 현실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아프기 시작하면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7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특히 7번째 단계는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심지어 집까지 잃게 됩니다. 한 분은 2단계에서 3억 원을 쓰셨어요.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은커녕 빚만 남기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이상하네? 첫 증상과 검사 비용입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작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요즘 좀 이상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느낌으로요. 71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작년 봄에 요즘 자꾸 어지러워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죠. 그런데 한 달 지나도 계속 어지러우니까 동네 병원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재고 피 검사하고 심전도 찍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기본 검사비 10만 원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는데 할머니 이상한 게 보여요.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겁이 나셨죠. 뭐가 이상한데요? 물으니까 저희는 정확히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라고만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종합병원 갔어요. 거기서 또 검사. CT 찍고 MRI 찍고 혈액 검사 종합으로 하고 이번엔 80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니까 대학병원 가서 더 정밀하게 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그럼 저 뭐예요? 큰 병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봐야 해요 라고만 하세요. 대학병원 갔어요. 거기서 또 검사. CT 한 번 더, MRI 한 번 더, 특수 혈액 검사, 초음파. 이번엔 120만 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검사만 3군데 병원에서 받으셨어요. 총 210만 원 들었습니다. 아직 진단도 안 나왔는데요. 결과 나왔어요. 할머니, 뇌에 작은 종양이 있어요.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 말 듣고 기절할 뻔했대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되네 하셨어요. 한두 달 그냥 참으셨죠. 그런데 체중이 5kg이나 빠지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하셔서 병원 가셨어요.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내시경 비용이 15만 원. 결과 나왔는데 위에 뭔가 있어요. 조직검사 보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조직검사 10만 원. 일주일 후에 결과 나왔어요. 큰 병원 가보세요. 정확한 진단은 거기서 받으셔야 해요. 어르신이 덜컥 겁이 나셨죠. 대학병원 갔어요. 거기서 또 내시경, CT, 피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60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는 위암 2기였어요.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검사비로 85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죠? 세 번째 분은 68살 박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숨이 차는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헉헉거리시더래요. 동네 병원 가니까 심전도 찍고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8만 원 나왔어요. 심장이 좀 이상해 보이니까 큰 병원 가보세요. 종합병원 갔어요.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관상동맥 CT 130만 원 나왔습니다. 협심증이에요. 스텐트 시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 달 동안 검사비로 138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시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분은 70살 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계속 아파라고 하셨어요. 파스 붙이고 참으셨는데 3개월 지나도 안 나으니까 병원 가셨어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MRI 찍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MRI 60만 원. 디스크예요. 수술 고려해야겠어요. 할머니가 다른 병원도 가보셨어요. 거기서 또 MRI 60만 원. 수술하세요. 또 다른 병원 가셨어요. 또 MRI 60만 원. 수술이 최선이에요. 할머니가 석 달 동안 검사비로 2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수술비가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요즘 소변 보기가 힘들어라고 하셨어요. 비뇨기과 가니까 전립선 검사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피검사, 초음파, 조직검사 50만 원 나왔어요. 전립선암 의심되니까 큰 병원 가세요. 대학병원 갔어요. MRI, 뼈 스캔, 피검사 종합 100만 원 나왔습니다. 전립선암 3기예요.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하셔야 해요. 어르신이 한 달 동안 검사비로 15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치료비가 수천만 원 나올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이래요. 증상 느껴서 병원 가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아직 치료도 안 시작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요. 아직 진단도 확실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돈이 나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정확한 진단 받으려면 여러 검사해야 하고 검사마다 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지출은 진단받고 나서부터예요. 두 번째 단계. 진단 후 본격 치료가 시작됩니다. 검사 끝나고 진단받으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돈이 정말 빨리 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철수 어르신 위암 2기 진단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수술 예약 잡고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80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 적용돼서 본인 부담은 240만 원. 생각보다 적내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셔야 한대요. 항암 치료가 6개월 동안 2주일에 한 번씩 총 12번. 한 번 항암 치료에 300만 원 나와요. 보험 적용되면 90만 원 본인 부담. 12번이면 1080만 원입니다. 수술비 240 더하면 총 1320만 원. 그런데 항암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 3번 갔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 150만 원. 항암 부작용 약값 한 달에 30만 원씩 6개월이면 180만 원. 총 1650만 원. 어르신이 6개월 만에 1650만 원 쓰셨어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보험 들어둔 게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3천만 원 넘게 나갔을 거야. 그런데 항암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추적 검사 계속 받으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두 번째 분은 박미란 할머니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 받으셨죠? 시술비가 1000만 원 나왔어요. 보험 적용되면 300만 원 본인 부담. 그런데 스텐트가 한 개가 아니라 3개 넣으셔야 한대요. 한 개당 1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 본인 부담 900만 원. 거기에 입원비 일주일 100만 원. 퇴원 후 약값 한 달에 15만 원씩 평생 먹어야 해요.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시술 받고 3개월 동안 1000만 원 넘게 쓰셨어요. 그리고 평생 약 먹으면서 돈 계속 나가는 거죠.
세 번째 분은 정영희 할머니 디스크 수술 받으셨죠? 수술비가 1,500만 원 나왔어요. 보험 적용되면 450만 원 본인 부담.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험 적용 수술은 재료가 구형이에요. 신형 재료 쓰시려면 비급여로 하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비급여로 하면 1,500만 원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할머니가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좋은 재료로 해야 제발 안 하겠지 하시면서 1,500만 원 내셨어요. 거기에 입원비 2주일 300만 원, 재활치료 3개월 450만 원, 총 2,250만 원 쓰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에서 2,250배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네 번째 분은 최동수 어르신 전립선암 3기 진단받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거나 방사선 치료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방사선 치료 선택하셨어요. 방사선 치료가 6주 동안 일주일에 5회씩 총 30회, 한 회에 100만 원씩 3천만 원입니다. 보험 적용되면 900만 원 본인 부담. 거기에 호르몬 치료 병행해야 한대요. 호르몬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한 번에 150만 원. 2년 동안 8번 맞으면 1,200만 원. 총 2,100만 원. 어르신이 1년 동안 2,100만 원 쓰셨어요. 다섯 번째 분은 73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셨어요. 한쪽 무릎 수술비가 8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240만 원. 그런데 양쪽 다 해야 한대요. 480만 원. 입원비 한 달 400만 원. 재활치료 6개월 900만 원. 총 1,780만 원 쓰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1살 안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유방암 진단받으셨어요. 수술비 1,000만 원, 본인 부담 300만 원. 항암 치료 6개월 1,000만 원. 방사선 치료 6주 600만 원. 호르몬 치료 5년 2천만 원. 총 3,900만 원. 할머니가 5년 동안 3,900만 원 쓰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이래요. 진단받고 본격 치료 시작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나가요. 보험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보험 있으면 도움돼요. 그런데 보험으로도 커버 안 되는 게 많아요.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이런 건 보험 적용 안 돼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죠. 실손보험 있어도 한도가 있어요. 1년에 5천만 원, 평생 3억 원 이런 식이에요. 큰 병 걸리면 금방 한도 찹니다. 그리고 이건 치료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입원하고 나서부터예요. 세 번째 단계. 입원과 간병의 늪입니다. 수술하거나 큰 치료 받으면 입원해야 해요. 입원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75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 일주일, 일반 병실 3주일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일주일이면 1,4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420만 원 본인 부담. 일반 병실은 하루 10만 원. 3주일이면 210만 원. 보험 적용되면 63만 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간병인이 필요해요. 어르신이 반신불수가 되셔서 혼자 못 움직이시거든요. 간병인비가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이건 보험 적용 안 돼요. 100% 본인 부담. 어르신이 입원 한 달 동안 간병인비로 450만 원 쓰셨어요. 거기에 입원비 483만 원 더하면 총 933만 원. 한 달 입원에 933만 원.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어르신 아들이 간병인비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교대로 간병하자고 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둘이서 교대로 병원 와서 간병했죠. 그런데 한 달 하니까 다들 지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 와서 간병하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며느리는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결국 다시 간병인 고용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간병하는 건 한계가 있더래요. 두 번째 분은 73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입원 2달 하셨어요. 일반 병실 하루 10만 원, 2달이면 6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180만 원. 간병인비 하루 15만 원, 두 달이면 900만 원. 총 1080만 원. 이번 두 달에 108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입원 중에 욕창이 생겼어요. 간병인이 자주 체위 변경을 안 해줘서요. 욕창 치료에 300만 원 추가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간병인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두 달에 900만 원이면 1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누가 그 돈을 감당해요?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분은 70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척추 수술 받으시고 입원 석 달 하셨어요. 입원비 석 달 900만 원. 보험 적용되면 270만 원. 간병인비 석 달 1,350만 원. 총 1,620만 원. 어르신이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요. 요즘 간병인이 부족해서 구하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해요. 급하게 구하면 하루 20만 원씩 달라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암투병 중이신데 입원 6개월 하셨어요. 간병인비만 6개월에 2,700만 원. 입원비까지 합치면 3,3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할머니가 우리 저축한 돈 8천만 원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절반 날아갔어요. 이러다가 퇴원도 못하고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중환자실에 석 달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200만 원, 석 달이면 1억 8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5,400만 원 본인 부담. 석 달 만에 5,400만 원 쓰신 거예요. 할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안 그러면 치료비를 못 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4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입원하시면서 1인실을 쓰셨어요. 3인실, 6인실은 시끄럽고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1인실 쓰셨는데 하루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900만 원. 1인실료는 보험 적용 안 돼요. 전액 본인 부담. 할머니가 두 달 입원하시면서 1인실료만 1,800만 원 쓰셨어요. 일곱 번째 분은 71살 안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입원하시면서 재활치료도 병행하셨어요. 재활치료가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석 달이면 450만 원. 이것도 일부는 비급여라서 본인 부담이 크더래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이래요. 입원하면 입원비, 간병인비, 재활비, 식대, 소모품비. 온갖 비용이 다 나가요. 간병인비가 특히 무서워요.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에 450만 원, 1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이게 보험 적용 안 되니까 전액 본인이 내야 하는 거죠. 가족이 간병하면 되지 않냐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가족들도 일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한 달 이상 못 버텨요. 그리고 퇴원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퇴원해도 계속 병원 다녀야 하고 약 먹어야 하고 재활치료 받아야 해요.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이에요. 네 번째 단계. 만성질환 관리의 평생 부담입니다. 암이나 큰 수술은 치료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만성질환은 달라요.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해요. 71살 김동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60세 때요. 의사 선생님이 평생 약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한 달에 약값 10만 원 나가요. 석 달에 한 번 검사비 20만 원. 한 달로 환산하면 약 6만 7천 원. 합치면 한 달에 16만 7천 원. 1년이면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지금 71살이니까 60부터 11년 동안 2,200만 원 쓰신 거예요. 앞으로 20년 더 사신다면 총 6,200만 원 쓰게 됩니다. 당뇨 하나로요. 그런데 어르신이 작년에 고혈압까지 생겼어요. 고혈압 약 한 달에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 20년이면 1,920만 원. 당뇨 6,200에 고혈압 1,920 더하면 총 8,120만 원입니다. 두 가지 만성질환으로 평생 8천만 원 넘게 쓰는 거예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 없이는 못 살아요.
약 안 먹으면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평생 약국에 세금 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은 73살 이영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 받으세요. 투석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5만 원씩 45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이에요.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한 달에 54만 원 정도. 1년이면 648만 원. 10년이면 6,48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금 68세 때부터 투석 시작하셨으니까 5년째예요. 3,240만 원 쓰셨어요. 앞으로 10년 더 투석 받으신다면 총 9,720만 원, 거의 1억 원 쓰게 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투석 받으러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거의 병원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계속 나가고. 세 번째 분은 70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심장질환이 있으셔서 한 달에 약값 50만 원 나가요. 석 달에 한 번 검사 받으러 가시면 100만 원. 한 달로 환산하면 33만 원. 합치면 한 달에 83만 원. 1년이면 996만 원. 10년이면 9,960만 원, 거의 1억 원입니다. 할머니가 심장약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 없어도 약은 꼭 사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관절염이 심하셔서 한 달에 주사 4대씩 맞으세요. 주사 한 대에 15만 원. 4대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주사 안 맞으면 너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래서 비싸도 맞아요. 그런데 1년에 720씩 나가니까 저축은 꿈도 못 꿔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1년에 2번 주사 맞으세요. 주사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칼슘제, 비타민 DD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총 3200만 원. 할머니가 골다공증 때문에 10년 동안 3200 쓸 거예요. 뼈 하나 튼튼하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분은 71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만성질환이 5개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전립선 비대. 약값만 한 달에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석 달마다 검사 받으러 가시면 50만 원. 1년이면 200만 원. 10년이면 2천만 원. 총 5천만 원. 어르신이 만성질환 5개 관리하는데 10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20년이면 1억이고요. 이게 다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단계가 이래요. 만성질환은 완치가 없어요. 평생 관리해야 하고 평생 돈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괜찮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수천만 원, 억 단위가 돼요. 거기에 만성질환이 1개가 아니라 2개, 3개 되면요?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1년이면 1000만 원, 10년이면 1억 원입니다. 만성질환은 평생 세금이에요. 매달 내야 하는 건강세금. 이게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하지만 만성질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합병증이에요. 5번째 단계. 합병증과 재발의 공포입니다. 병은 혼자 오지 않아요. 한 가지 병이 다른 병을 부르고 합병증이 생기고 재발도 해요. 75살 안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당뇨 20년째 관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안과 가니까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레이저 치료 받으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래요. 레이저 치료 한 번에 100만 원. 양쪽 눈에서 200만 원. 석 달 후에 또 해야 한대요. 또 200만 원. 1년에 800만 원 나갔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발이 저리기 시작하더래요. 당뇨 신경병증이에요. 치료비 한 달에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그리고 최근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당뇨 신장병증이에요.
이러다가 투석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이 당뇨 하나 때문에 합병증이 3개나 생긴 거예요. 망막병증, 신경병증, 신장병증. 1년에 1,000만 원 넘게 추가로 나가요.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당뇨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합병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한 가지 병이 3가지로 늘어나니까 돈이 3배로 나가요. 두 번째 분은 70살 김술래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유방암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 잘 받으시고 항암 치료 끝내시고 이제 괜찮다 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재발했어요. 폐로 전이 됐대요. 다시 항암 치료 시작. 이번에는 표적 항암제 쓰셔야 한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6개월이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방사선 치료 병행, 6주에 1,000만 원, 총 4천만 원 쓰셨어요. 할머니가 5년 전에 3천만 원 들여서 치료했는데 재발해서 또 4천만 원 써요. 합치면 7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1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하셨는데 올해 재발하셨어요. 또 쓰러지신 거예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중환자실 2주일, 일반 병실 한 달, 재활치료 6개월. 총 5천만 원 쓰셨습니다. 어르신이 3년 전에 3천만 원 썼는데 이번에 또 5천만 원 써요. 합치면 8천만 원이에요. 저축한 돈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68살 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심근경색이 왔어요. 응급실 실려가서 스텐트 시술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막혔대요. 다시 시술 또 3천만 원. 할머니가 1년에 2번 시술 받으니까 6천만 원 나갔어요. 고혈압 하나가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72살 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위암 수술 3년 전에 받으셨어요. 올해 대장에서 용종 발견됐대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제거하세요. 제거 비용 200만 원. 6개월 후에 또 용종 생겼어요. 또 제거. 또 200만 원.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암 체질이니까 석 달마다 검사 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석 달마다 내시경, CT.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400만 원. 평생 받으면 얼마나 나갈까요? 여섯 번째 분은 73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전립선암 치료 5년 전에 끝내셨어요. 올해 뼈로 전이 됐대요. 뼈 전이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시더래요. 호르몬 치료 계속하면서 통증 관리하셔야 한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 어르신이 5년 전에 2천만 원 들여서 치료했는데 전이 돼서 1년에 3,600씩 써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0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작년에 심장질환 생기고 올해는 신장 기능까지 떨어졌어요. 당뇨 관리에 한 달 20만 원, 심장약에 한 달 50만 원, 신장 치료에 한 달 10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70만 원. 1년이면 2,040만 원. 5년이면 1억 200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당뇨 하나로 시작했는데 합병증이 2개나 생기니까 돈이 3배로 들어요. 이러다가 파산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여덟 번째 분은 74살 안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암 재발해서 항암 치료 2년째 받고 계세요. 표적 항암제 한 달에 600만 원. 2년이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이 3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저축한 돈 다 쓰고 집까지 담보 대출 받았어요. 항암 치료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이 떨어지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요? 라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5번째 단계가 이래요. 합병증 생기고 재발하면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한 가지 병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합병증이 2개, 3개 생기면 지출이 2배, 3배가 돼요. 재발하면 처음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가요. 더 강한 약 써야 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요. 합병증은 파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저축한 돈 다 쓰고 집 담보 대출 받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게 돼요. 하지만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양이에요. 6번째 단계. 요양과 장기 케어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여기서부터 돈이 진짜 무섭게 나가요. 76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치매 진단받으셨어요. 처음엔 집에서 가족들이 돌봤어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밤에 배회하시고 대소변 가리지 못하시고 가족들 알아보지 못하시고 며느리가 1년 돌보다가 우울증 걸렸어요.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르신 아들이 아버지 연금이 월 150만 원인데 요양원비가 2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예요.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 적자예요. 저희가 계속 보태드려야 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70세 이영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뇌졸중 후 반신불수가 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 3년째 계시니까 9천만 원 쓰셨어요. 할머니 딸이 엄마 저축 5천만 원 있었는데 2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저희 3남매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눠서 내요. 1년이면 960씩, 10년이면 9,600이에요. 언제까지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0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중증 치매로 전문 요양시설에 계세요. 전문시설이라 비용이 비싸요. 한 달에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5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평생 모은 돈 1억 있었는데 2년 반 만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요양비 내고 있어요. 집 판 돈 7천만 원인데 1년 반이면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눈물 흘리셨어요. 네 번째 분은 72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어요. 90세 어머니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20만 원. 어머니 연금이 90만 원이니까 부족한 130만 원은 할머니가 내세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요양원 가신 지 5년째예요. 제가 5년 동안 780만 원 냈어요. 저도 72인데 제 노후 자금에서 계속 빠져나가요. 저는 나중에 누가 돌봐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분은 68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파킨슨병으로 재활병원에 계세요. 재활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2년째니까 7,200만 원 쓰셨어요. 할머니가 저축한 돈 6천만 원 다 쓰고 지금은 대출받아서 써요. 빚이 2천만 원 됐어요. 남편이 언제 나을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제가 파산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분은 74살 홍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인이 중환자실에 6개월 계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200만 원, 6개월이면 3억 6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본인 부담 1억 800만 원. 어르신이 집 팔았어요. 집값 2억 받았는데 3개월 만에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3개월은 자식들이 돈 모아서 냈어요. 결국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건 빚뿐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분은 71살 안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형제 4명이서 어머니 요양비를 나눠내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 4명이 나누면 1인당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 할머니가 처음엔 형제들이 다 냈는데 2년 지나니까 막내가 나는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셋이서 나눠내는데 1인당 부담이 66만 원으로 늘었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관계가 나빠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분은 70살 김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셔서 요양원 계세요. 장기요양보험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지원받으세요. 그런데 요양원비가 200만 원이니까 본인 부담이 100만 원이에요. 어르신 연금이 150만 원인데 요양원비로 100만 원 나가면 남는 게 50만 원이에요. 용돈, 간식비, 의료비 쓰면 부족해요.
결국 자녀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보태드려요. 1년이면 600만 원. 3년째니까 1,800만 원 보탰어요. 아홉 번째 분은 73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인이 치매로 요양원 10년째 계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평생 모은 돈 1억 5천 있었는데 7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나머지 3년은 집 팔아서 냈어요. 이제 저는 월세방에 살아요. 부인 요양비 내느라 제 집까지 잃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단계가 이래요. 요양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낼지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은 버텨요. 그런데 5년, 10년 되면 감당이 안 돼요. 저축한 돈 다 떨어지고 집까지 팔게 돼요. 장기 요양보험 받아도 전액 커버 안 돼요. 본인 부담이 여전히 크죠. 가족들이 계속 보태야 해요. 형제들끼리 요양비 분담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왜 나만 많이 내야 해? 형은 돈 많으면서 왜 안 내? 이러다가 가족 관계가 다 틀어져요. 하지만 요양보다 더 무서운 마지막 단계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말기와 임종, 그리고 남은 가족입니다. 병이 마지막 단계.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이 나가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해요.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가? 78살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암 말기 진단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계속하실 수도 있고 호스피스로 가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회의했어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데 치료 계속하자. 항암 치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한 달에 800만 원. 6개월 쓰니까 4,800만 원.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암이 계속 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이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중환자실 하루 200만 원. 한 달 계셨어요. 6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1,800만 원 본인 부담. 항암 치료 4,800에 중환자실 1,800. 6개월 동안 6,600만 원 쓰셨어요. 결국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6,600 들여서 치료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던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어땠을까요? 후회돼요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실려가서 응급수술. 수술비 1,500만 원. 중환자실 일주일 1,400만 원. 총 2,900만 원 쓰셨는데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딸이 일주일 만에 2,900 썼어요. 엄마가 살아나셨으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은데 돌아가시니까 너무 허망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72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연명치료 6개월 받으셨어요. 인공호흡기, 투석, 수혈, 영양 공급. 한 달에 600만 원씩. 6개월이면 3,600만 원입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회의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이대로 계속할까요? 큰아들은 끝까지 해봐야지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형제들끼리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 연명치료 중단하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이 3,600 들여서 6개월 연명했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은 건 아닐까요? 후회돼요 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분은 70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호스피스 선택하셨어요. 호스피스 한 달에 300만 원. 석 달 계셨어요. 900만 원 쓰시고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딸이 엄마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어요. 항암 치료 계속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호스피스 선택하길 잘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분은 78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암 말기인데 새로운 치료법 시도하셨어요. 면역 항암제. 한 달에 1,000만 원. 6개월 쓰니까 6천만 원. 보험 적용 안 돼서 전액 본인 부담. 어르신 가족이 살릴 수 있다는데 해야죠 라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료비 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6개월 후에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건 6천만 원 빚이에요. 어르신 아들이 아버지 살리려고 집까지 담보 잡았는데 결국 돌아가시고 빚만 남았어요. 이제 집 팔아서 빚 갚아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4살 안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석 달 계셨어요. 중환자실비 석 달에 1억 8천만 원. 보험 적용되면 5,400만 원 본인 부담. 할머니 가족이 저축한 돈 3천만 원 다 쓰고 부족한 2,400은 친척들한테 빌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빚 2,400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빚 갚느라 10년 걸렸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 1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살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일곱 번째 분은 71살 김순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기본 장례비 500만 원. 거기에 좋은 관, 좋은 수의, 좋은 장지. 총 1,500만 원 들었습니다. 납골당 구입비 1,000만 원. 합치면 2,500만 원. 할머니 장례 치르는데 2,500만 원 들었어요. 할머니 딸이 엄마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있었는데 말기 치료에 3,000, 장례에 2,500. 합치면 5,500이에요. 엄마 돈 다 쓰고 500은 저희가 보탰어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모은 돈이 다 병원비로 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분은 75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암 투병 5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5년 동안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수술비 2천만 원, 항암치료 5천만 원, 입원비 3천만 원, 간병비 6천만 원, 재활치료 1,000만 원, 말기치료 4천만 원, 장례비 1,500만 원. 총 2억 3,500만 원. 어르신이 5년 동안 2억 3,500 쓰신 거예요. 어르신 가족이 아버지 평생 모은 돈 1억 있었는데 2년 만에 떨어졌어요. 나머지 3년은 집 팔아서 충당했어요. 집값 1억 5천이었는데 3년 동안 1억 3,500 썼으니까 딱 맞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빚도 없지만 유산도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분은 70세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치매 10년, 말기 2년, 총 12년 투병하셨어요. 요양원비 10년에 2억 4천만 원, 말기치료 2년에 1억 2천만 원, 장례비 2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 할머니 가족이 평생 모은 돈 2억 있었는데 5년 만에 떨어졌어요. 나머지 7년은 자식들 셋이서 돈 모아서 냈어요. 1년에 2,500씩, 7년이면 1억 7,500. 셋이서 나눠내니까 1인당 5,830만 원씩 냈어요. 저희 노후 자금에서 다 빠져나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열 번째 분은 70살 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남편분이 뇌졸중 후 10년 투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재활치료 5년에 2억, 요양병원 5년에 1억 5천만 원, 장례비 1,500만 원, 총 3억 6,500만 원. 할머니가 우리 집 팔았어요. 집값 3억이었는데 9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1년은 대출받아서 냈어요. 빚이 6,500만 원 남았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저는 빚쟁이가 됐어요. 70살에 빚 6,500 안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단계가 이래요. 말기치료, 연명치료는 돈이 정말 빨리 나가요.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요. 살릴 수 있다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라는 마음에 끝까지 치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 비용이 수천만 원, 억 단위예요. 결국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건 빚뿐인 경우가 많아요. 평생 모은 돈 다 쓰고 집까지 팔고 그래도 부족해서 빚까지 지는 거죠.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기는커녕 빚을 물려주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 돌아가신 후에도 1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살아요. 병 하나로 일생이 바뀌는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집까지 잃고 빚쟁이가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7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첫 증상과 검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둘째, 진단 후 치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셋째, 입원과 간병. 한 달에 1,000만 원, 1년이면 1억 원 넘게. 넷째, 만성질환 관리. 평생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다섯째, 합병증과 재발. 1년에 수천만 원 추가. 여섯째, 요양과 장기 케어.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원. 일곱째, 말기와 임종.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장례비까지. 전부 합치면 얼마일까요? 암투병 5년이면 2억 원. 뇌졸중 후 10년이면 3억 원. 치매 10년이면 4억 원입니다. 은퇴 자금 2억 있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번 크게 아프시면 2년 만에 떨어져요. 3억 있어도 5년이면 바닥나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실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세요. 실손보험이 병원비 70%는 커버해줘요. 없으면 100% 본인 부담이에요. 둘째, 암보험, 3대 질병보험은 필수예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 3가지가 가장 돈 많이 드는 병이에요. 진단받으면 5천만 원, 1억 원 나오는 보험 꼭 들어두세요. 셋째, 긴급 의료비 3천만 원은 현금으로 확보하세요. 갑자기 아프면 바로 써야 하는 돈이에요. 적금이나 예금으로 묶어두지 말고 바로 찾을 수 있게 해두세요. 넷째, 장기요양 대비 저축하세요.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씩, 10년이면 2억 4천이에요. 이 돈을 따로 모아두세요. 다섯째,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예방이 최고의 재테크예요.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게 제일 돈 아끼는 방법이에요.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여러분도 경제적 부담이 커져요. 간병비, 요양비, 치료비. 자녀들이 보태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 보험 점검 도와드리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있으신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도록 도와드리세요. 부모님께 건강검진 권해드리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말기에 발견하면 돈만 많이 들고 효과도 없어요. 여러분,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은 잃으면 다시 못 찾아요. 그리고 건강 잃으면 돈도 다 잃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지 마세요. 병은 예고 없이 와요. 준비 안 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병원비 절약하는 현명한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은 치료받아도 병원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보험금 제대로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병원비로 어려움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병원비 걱정 없는 노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보험 점검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연금도 꽤 받으시는데 항상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 이번 달도 또 모자라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요. 오늘 제가 만나뵌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1살 김영수 어르신인데요. 연금을 월 300만 원 받으세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3년 만에 빚쟁이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르신은 큰 돈을 쓴 적이 없대요. 투자도 안 하시고 사기도 안 당하시고 병원비도 많이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었고 급기야 신용카드 빚이 2천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습관이었어요. 하루에 딱 10,000원씩만 더 쓰는 습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1년이면 365만 원이에요.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어르신이 후회하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돈은 조심했는데 작은 돈을 무시했어요. 매일 조금씩 새는 돈이 결국 나를 거덜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비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복리 효과라는 거 아시죠? 돈을 모으면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는 것처럼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가난이 복리로 불어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은퇴 후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7가지 소비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습관들만 고치셔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일곱 번째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한 분은 이 습관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쓰시다가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습니다. 본인도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다고 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매일 외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요리하기 귀찮아, 설거지하기 싫어, 밖에서 먹는 게 편해 이런 생각으로 매일 외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습관인지 아세요? 73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혼자 사니까 요리하기가 정말 귀찮으시대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김밥 천국 가셔서 아침 드세요. 김치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10,000원 나갑니다. 점심은 친구들 만나거나 혼자 식당 가세요. 평균 15,000원 정도 쓰십니다. 저녁은 귀찮아서 배달시켜 드세요. 치킨이나 중국 음식 20,000원 정도 나가죠. 여기에 오후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빵 하나 사 드시면 5,000원. 하루 총 55,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30일 곱하기 55,000원. 165만 원입니다. 식비로만 한 달에 165만 원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연금이 250만 원이세요. 식비로 165만 원 쓰면 남는 게 85만 원이에요. 여기서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5만 원 빼면 남는 게 30만 원입니다. 의료비나 경조사비 나가면 바로 적자예요. 실제로 할머니는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고 그걸 신용카드로 메우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밥 해 먹기 싫어서 밖에서 사 먹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카드빚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두 번째 분은 75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두 분 다 요리를 귀찮아 하세요. 아침은 빵이나 우유로 간단히 해결하시고 점심, 저녁은 외식하십니다. 두 분이서 한 끼에 평균 3만 원씩 쓰세요. 하루 이끼면 6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입니다. 부부 연금 합쳐서 400만 원인데 식비로 거의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집에서 해 먹었는데 나이 들으니까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장 가는 것도 힘들고 재료 다듬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는 더 힘들고 그래서 그냥 사 먹어요. 세 번째 분은 68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예 집에 가스레인지가 없으세요. 요리를 안 하시니까 필요 없다고 치워버리셨대요. 3끼 다 외식이나 배달입니다. 아침 10,000원, 점심 2만 원, 저녁 2만 원. 하루 5만 원씩 쓰세요. 한 달이면 150만 원. 할머니 연금이 250만 원인데 식비로 150 나가면 생활비가 빠듯해요. 그래도 편해서 좋아요. 요리하는 시간에 운동하고 친구 만나요 라고 하시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분은 70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외식은 안 하시는데 배달을 많이 시키세요. 특히 술 드실 때요. 저녁마다 치킨 하나, 족발 하나 이런 식으로 시키시는데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갑니다. 일주일에 4-5번 시키시니까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 배달비로 나가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먹으려니까 요리할 맛이 안 나요. 귀찮아서 배달시키는데 나중에 카드 명세서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외식과 배달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집에서 해 먹으면 한 끼에 3,000원이면 충분해요. 밥 짓고 찌개 끓이고 반찬 몇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외식하면 한 끼에 최소 10,000원,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나갑니다. 배달은 더 비싸요. 배달비까지 합치면 2만 원, 3만 원씩 나가죠. 집밥이 3,000원, 외식이 15,000원이면 5배 차이예요. 하루 3끼를 외식으로 하면 집밥 대비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더 쓰는 겁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이게 다 입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외식은 건강에도 안 좋아요.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기름지고. 집밥은 내 입맛에 맞게 간 조절할 수 있지만 외식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매일 외식하시는 분들 보면 혈압 높으시고 당뇨 있으시고 콜레스테롤 높으세요. 나중에 병원비로 또 돈 나가는 거예요. 통장은 비고 몸은 망가지고. 이게 바로 매일 외식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외식보다 더 무서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주 있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자녀와 손주에게 무한 지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손주 뭐 사줄까? 애들 좋아하는 거 사줘야지. 내 자식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73 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셋 있으세요. 5살, 7살, 9살. 정말 예쁜 나이죠.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봐주시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 사주세요. 장난감, 옷, 신발, 책, 과자, 아이스크림. 할머니, 이거 사줘라고 하면 안 사줄 수가 없으시대요. 한 번 만나면 평균 10만 원씩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이면 40만 원. 여기에 명절이나 생일 때 따로 주는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손주들한테 쓰십니다. 할머니 연금이 250만 원인데 60만 원이면 거의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손주들 보는 게 낙인데 뭐리라고 하세요. 문제는 손주들이 이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사줘 하면 무조건 사준다고 알고 있어요. 안 사주면 떼쓰고 울고요. 딸이 한 번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애들한테 너무 사주지 마. 버릇 나빠져. 그런데 할머니는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라고 하셨답니다. 두 번째 분은 76살 박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손주랑 외식 자주 하세요. 한 달에 4~5번 정도요. 그런데 손주가 넷이에요. 한 번 외식할 때 어른 포함해서 6명, 7명이 가는 거예요. 고기 먹으러 가면 한 번에 20만 원, 뷔페 가면 15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에 4번이면 80만 원. 여기에 손주들 간식비, 문구비 이런 거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손주들한테 쓰세요. 어르신 연금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손주들한테 가는 거예요. 3분의 1이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손주들 좋아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세 번째 분은 70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서 손주를 매일 봐주세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요. 그러면서 손주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을 다 사주십니다. 유치원 끝나고 간식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책 사주고. 한 달에 50만 원은 쓰세요. 거기에 아들 부부 생활비도 보태주십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말에 한 달에 30만 원씩 주시거든요. 총 80만 원. 할머니 연금이 220만 원인데 80만 원이면 3분의 1이 넘어요. 할머니 본인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계속 주십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조금 아껴 살면 되는데 손주는 자라나는 애들이잖아요. 네 번째 분은 74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딸이 둘 있으신데 두 딸 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달라고 해요. 아버지, 이번 달 좀 빠듯해서요. 애들 학원비가 올라서요. 남편 월급이 늦어져서요. 이런 이유로 각각 5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어르신이 거절을 못 하세요. 내 딸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줘?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두 딸한테 주십니다. 어르신 연금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버지한테 받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계산하는 거죠. 어르신이 한번 이번 달은 나도 돈이 빠듯해서 못 줄 것 같다고 했더니 딸들이 섭섭해하더래요.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비처럼 느껴져요. 다섯 번째 분은 71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세요. 태권도, 피아노, 영어, 미술. 한 달에 60만 원씩 주십니다.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학원비가 더 올랐대요. 아들이 아버지, 학원비가 올라서 1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어르신이 또 주셨습니다. 이제 한 달에 70만 원.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어르신 연금 25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손주에게 무한정 주는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한도가 없습니다. 이번만 조금만 이렇게 시작했다가 계속 늘어나요. 둘째, 당연시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돈을 생활비처럼 생각해요. 셋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내 자식인데, 손주인데 하면서 못 끊어요. 넷째, 본인 노후 자금이 고갈됩니다. 퍼주다 보면 정작 본인 돈이 없어져요. 다섯째, 나중에 관계만 나빠집니다. 못 주게 되면 자식들이 서운해해요. 사랑으로 주는 게 빚이 되는 순간.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한테 주는 돈보다 더 무의미하게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체면 유지 과소비입니다.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나이 들수록 체면이 중요해.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과시형 소비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75살 김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친구 모임이 있으세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는데 항상 할머니가 계산하십니다. 내가 낼게. 이 정도는 내가 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번 10만 원, 15만 원씩 내세요. 친구가 5명이니까 1인당 3만 원 정도 하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거든요. 한 달에 2번이면 30만 원. 여기에 친구 생일 때 선물, 여행 갈 때 경비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은 친구 관계 유지비로 나갑니다. 왜 항상 할머니가 내실까요? 친구들이 나보다 형편이 안 좋아 보여서요. 내가 좀 여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실제로 할머니가 친구들보다 여유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연금은 비슷해요. 그런데 할머니만 과시하시려고 계속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72살 박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골프를 치시는데 장비에 돈을 정말 많이 쓰세요. 좋은 채로 쳐야 폼이 난다.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최고급 골프채, 최고급 골프화, 최고급 골프웨어를 사세요. 작년 한 해 동안 골프 장비에 쓴 돈이 600만 원이래요. 드라이버 하나에 200만 원, 골프화 50만 원, 골프복 1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어르신 실력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스코어가 110 정도 나오신대요. 초보 수준이에요. 실력은 초보인데 장비는 프로급인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다 좋은 거 쓰니까 나만 싼 거 쓰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요. 세 번째 분은 70살 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명품을 좋아하세요. 가방, 지갑, 옷, 신발. 명품 아니면 안 사세요. 나이 들수록 품위가 있어야 한다. 좋은 거 들고 다녀야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명품에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가방 하나에 300만 원, 구두 하나에 100만 원, 옷 한 벌에 200만 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 연금이 250만 원인데 명품 사려고 저축한 돈까지 다 쓰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만날 때 명품 가방 들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다들 부러워하거든요. 네 번째 분은 73살 최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식당 선택의 기준이 있으세요. 비싼 곳만 가는 거예요. 나이 들었는데 싼 데 가서 먹으면 뭐하나, 체면상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1인당 3만 원 이상 하는 식당에 가세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식사하면 사람당 5만 원씩 나가요. 한 달에 4-5번 만나시니까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식사비로 나갑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싼 데 가면 친구들이 제 돈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무서워요. 다섯 번째 분은 68살 홍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SNS를 하세요. 거기에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옷 사진을 올리시는데 항상 좋은 것만 올리세요. 친구들한테 내가 잘 산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부러움 사는 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싼 식당 가서 사진 찍고 비싼 옷 사서 사진 찍고 여행 가서 사진 찍어요. SNS를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한 달에 SNS용 소비가 100만 원 넘게 나간다고 합니다. 할머니 연금이 300만 원인데 3분의 1을 SNS에 쓰는 거죠. 여섯 번째 분은 76살 안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후배들 만나면 항상 밥값 내세요. 선배가 내는 게 맞다, 후배들한테 쏘는 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한 달에 1~2번 후배 모임 가시는데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내세요. 한 달이면 1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후배들은 형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요. 어르신 연금이 2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후배들한테 쏘는 거예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후배들 앞에서 체면 구기고 싶지 않아요. 선배로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체면 유지 과소비가 왜 위험할까요? 첫째, 끝이 없습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면 계속 더 쓰게 돼요. 둘째, 실속이 없습니다. 본인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남들 보여주기 위한 지출이에요. 셋째,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 속으론 불안하고 빠듯해요. 넷째, 실제로는 아무도 안 봅니다.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요. 다섯째, 가난을 숨기려다 정말 가난해집니다. 과소비하다 보면 진짜 돈이 없어져요. 체면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체면 유지는 독입니다. 하지만 체면보다 더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택시만 타는 생활입니다. 버스는 불편해, 지하철은 계단이 많아, 택시가 편하잖아 이런 생각으로 무조건 택시만 타시는 분들 계시죠? 74살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절대 안 타세요. 버스는 서서 가야 하고 흔들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요. 할머니가 하루에 나가는 교통비를 계산해 봤어요. 아침에 병원 가는데 택시 만원, 점심 먹고 복지관 가는데 택시 5,000원, 저녁에 집 돌아오는데 택시 만원. 하루 25,000원. 한 달이면 75만 원입니다. 교통비로만 한 달에 75만 원 나가는 거예요. 할머니 연금이 200만 원인데 거의 3분의 1이 넘어요. 할머니가 만약 버스를 탔다면 얼마나 나갔을까요? 같은 거리를 버스로 가면 한 번에 1,500원 정도예요. 하루 3번이면 4,500원. 한 달이면 13만 5천 원입니다. 택시 75만 원 vs 버스 13만 5천 원. 60만 원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돈 아끼려고 버스 타고 고생할 순 없어요. 두 번째 분은 70살 박동철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지하철도 타시는데 택시 병행하세요. 조금만 피곤하거나 짐이 있으면 바로 택시 타시거든요. 한 달에 택시비로 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어르신 연금이 250만 원인데 50만 원이면 5분의 1이에요. 어르신이 계산해 보니까 전부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하더래요. 40만 원을 더 쓰는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택시 타면 문 앞까지 바로 가니까 편해요. 비싸긴 하지만 편의를 위해 돈 쓰는 거죠. 세 번째 분은 71살 최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밤에 외출하면 무조건 택시 타세요. 밤에는 위험해서 택시 타야 한다는 생각이시거든요. 할머니가 저녁 약속이 많으세요. 친구들 만나고 문화센터 가고 저녁 운동 가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에 나가시는데 갈 때 택시 올 때 택시 한 번에 왕복 2만 원씩 나갑니다. 한 달이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밤 택시비로 나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택시비는 아깝지 않아요. 네 번째 분은 68살 정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비 오는 날이나 더운 날은 무조건 택시 타세요. 비 오는데 버스 타면 젖잖아. 더운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힘들잖아. 이런 이유시거든요. 한 달에 비 오는 날, 더운 날 합치면 열흘 정도 되는데 그날은 무조건 택시예요. 하루 2만 원씩이면 한 달에 20만 원 추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택시만 타는 습관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비용이 비쌉니다. 버스, 지하철 대비 5배에서 10배 비싸요. 둘째, 습관이 됩니다. 한번 편함에 길들면 다시 대중교통 타기 어려워요. 셋째,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걷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체력이 떨어져요. 넷째, 의존성이 생깁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택시 안 타면 불안해요. 택시는 정말 필요할 때만 타는 거예요. 매일 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택시비보다 더 무서운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건강염려증 병원 쇼핑입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검사 한 번 더 받아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과도하게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75살 김순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병원을 4~5군데 다니세요.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정형외과, 수요일은 한의원, 목요일은 피부과, 금요일은 또 내과. 이런 식이에요. 할머니가 정말 아프실까요? 큰 병은 없으세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병원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병원 가면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합쳐서 평균 5만 원씩 나갑니다. 일주일에 4번이면 20만 원, 한 달이면 80만 원이에요. 할머니 연금이 250만 원인데 병원비로 80만 원이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병원비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자주 올 필요 없다고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불안해서 계속 가세요. 두 번째 분은 72살 이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의사 쇼핑을 하세요.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 다니시는 거예요. 이 병원 진단이 맞나? 다른 병원에서도 봐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한 가지 증상에 3~4군데 병원을 가세요.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3군데 가고 또 한의원 2군데 가고 물리치료까지 받으시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문제는 검사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3번 찍고 혈액 검사를 4번 하고 불필요한 검사에 돈만 나가는 거죠.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한 병원만 믿기가 불안해요. 여러 곳에서 진단받아야 확실하잖아요. 세 번째 분은 70살 박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너무 자주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인데 할머니는 1년에 2~3번씩 받으세요. 그것도 종합검진으로요.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가는 종합검진을 1년에 2번 받으시니까 1년에 200만 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매년 그렇게 자주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혹시 모르잖아요. 암은 빨리 발견해야 하니까 라고 하세요. 네 번째 분은 73 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건강식품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건강에 쓰세요. 병원비 100만 원, 건강식품 100만 원. 할머니 연금이 300만 원인데 3분의 2가 건강 관련 지출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분은 68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이 병 아닐까? 걱정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머리 아프면 뇌종양 아닐까? 배 아프면 대장암 아닐까? 가슴 답답하면 심장병 아닐까? 이런 식이에요. 한 달에 10번 넘게 병원 가시는데 대부분 이상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증상 생기면 또 가세요. 한 달에 병원비가 150만 원 나간답니다. 어르신 연금이 250만 원인데 절반 이상이 병원비예요. 여러분, 건강염려증 병원 쇼핑이 왜 위험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실제로 아픈 게 아닌데 돈만 나가요. 둘째, 중복검사, 중복투약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불안만 키웁니다. 병원 갈수록 더 불안해져요. 넷째, 의료진 시간을 낭비합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아요. 다섯째, 끝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게 돼요. 건강은 병원만 자주 간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이게 진짜 건강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병원비보다 더 계획 없이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무계획 경조사비입니다. 체면상 안 낼 수가 없어. 남들만큼은 내야지. 적게 내면 욕먹어. 이런 생각으로 기준 없이 부조금 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76살 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경조사가 정말 많으세요.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지인도 많으시거든요. 한 달 평균 5건 정도 경조사가 있어요. 결혼식, 장례식, 회갑, 칠순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어르신이 부조금 내는 기준이 없으세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으로 내세요. 가까운 사이면 50만 원, 보통이면 20만 원, 그냥 아는 사이면 10만 원. 한 달에 5건이면 평균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어르신 연금이 300만 원인데
경조사비로 150만 원이면 절반이에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내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두 번째 분은 73살 이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경조사비에 대한 강박이 있으세요. 남들보다 적게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조금 더 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10만 원 내면 할머니는 20만 원, 다른 사람들이 20만 원 내면 할머니는 30만 원. 할머니가 작년 한 해 경조사비로 쓴 돈이 2,500만 원이래요. 한 달 평균 20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할머니 연금이 250만 원인데 경조사비가 200만 원이면 남는 게 50만 원이에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저축한 돈 쓰고 계십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체면이 있어야죠. 적게 내면 쪽팔려요. 세 번째 분은 70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예산을 안 세우세요. 경조사비를 미리 계획하지 않고 그때그때 통장에서 빼서 내세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통장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번 달 경조사비가 200만 원이나 나갔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경조사는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그냥 생기는 대로 내는 거죠. 네 번째 분은 74살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경조사비 때문에 빚을 내신 적도 있으세요. 한 달에 경조사가 10건이나 겹친 적이 있었대요. 그때 250만 원이 필요했는데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드로 긁으셨습니다. 그 카드값을 다음 달에 못 갚아서 이자가 붙기 시작했고 결국 600만 원까지 불어났어요.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의리 때문에 낸 돈이 빚이 됐어요. 이제는 경조사 연락 오는 게 무서워요. 다섯 번째 분은 68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거절을 못 하세요. 경조사 연락 오면 무조건 가시고 무조건 내세요. 안 가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안 내면 욕먹을까봐 이런 걱정 때문이에요. 한 달에 경조사비로 100만 원 이상 쓰시는데 정작 어르신한테 경조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줄까요? 절반도 안 온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다녔는데 막상 내 일에는 안 와주니까 허탈해요. 여섯 번째 분은 71살 안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같은 사람한테 1년에 여러 번 경조사비를 내세요. 어떤 친구는 1년에 아들 결혼식, 딸 결혼식, 어머니 장례식까지 3번 경조사가 있었대요. 한 사람한테 1년에 100만 원 넘게 낸 거예요. 어르신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안 낼 수가 없으셨대요. 여러분, 무계획 경조사비가 왜 위험할까요? 첫째, 기준이 없으면 계속 늘어납니다. 둘째, 거절하지 못하면 한도가 없습니다. 셋째, 예산이 없으면 생활비를 침범합니다. 넷째, 과도하게 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의리가 빚이 됩니다. 경조사비는 미리 예산을 정해 두셔야 해요. 한 달에 최대 얼마, 건당 최대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7번째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그건 바로 홈쇼핑과 충동구매 중독입니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지금만 할인이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사시는 분들 계세요. 74살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홈쇼핑을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켜놓고 홈쇼핑만 보십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문하시면 50% 할인, 오늘만 특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하루에 서너 개씩 주문하십니다. 한 달에 홈쇼핑으로 산 게 얼마나 될까요? 150만 원 정도 나간답니다. 건강식품, 의류, 침구, 주방용품, 청소용품, 온갖 걸 다 사세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안 뜯은 상자가 쌓여 있어요. 사놓고 안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살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막상 받아보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도 또 사게 돼요. 이건 중독이에요. 구매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두 번째 분은 76살 이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정기 배송을 여러 개 하세요. 홍삼, 건강즙, 선식, 효소, 화장품. 정기 배송이 7개래요. 한 달에 정기 배송만 120만 원 나갑니다. 할머니가 다 드실까요?
아니에요. 냉장고에 쌓여 있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것도 많아요. 할머니가 해지하려고 했는데 해지하시면 위약금 내셔야 해요 라고 해서 못 끊으셨대요. 지금도 계속 받고 계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끊고 싶은데 못 끊겠어요. 이러다가 파산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분은 70살 박철호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온라인 쇼핑 중독이에요. 인터넷으로 물건 보는 게 재미있으시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쇼핑몰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주문하세요. 한 달에 온라인 쇼핑으로 80만 원 정도 쓰신답니다. 옷, 신발, 가방, 전자제품, 온갖 걸 다 사세요. 그런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옷장에 택 달린 옷이 수십 벌이래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사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외로울 때 쇼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번째 분은 72살 정밀한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친구 따라 쇼핑 가면 꼭 뭔가 사세요. 친구가 샀는데 나만 안 사면 이상하잖아. 같이 쇼핑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한 달에 4~5번 친구들이랑 쇼핑 가시는데 한 번에 50만 원씩 쓰세요. 한 달이면 200만 원입니다. 사놓고 필요 없는 것도 많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분은 68살 최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새 제품만 나오면 꼭 사세요. 신상품 써봐야지, 최신 거 가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새 모델 나오면 바로 사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신제품 구매에 500만 원 쓰셨대요. 멀쩡한 거 버리고 새 거 사신 거예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새 제품 사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젊어지는 느낌이랄까? 여섯 번째 분은 70세 안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신용카드 빚이 3천만 원이에요. 홈쇼핑 중독 때문이에요. 매일 홈쇼핑으로 뭔가 사시다 보니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요. 할머니 연금이 200만 원인데 홈쇼핑으로 250 쓰면 50만 원 적자예요. 그걸 카드로 메웠더니 3년 만에 빚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자만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가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끊고 싶은데 못 끊겠어요. 텔레비전만 켜면 홈쇼핑 보게 돼요. 이건 중독이에요.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 분은 71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외로움 때문에 쇼핑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울 때 쇼핑몰 들어가서 뭔가 주문하시면 기분이 나아지신대요. 택배 오는 것도 기다려지고 뭔가 받는 게 좋으시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쇼핑하시는데 정작 산 물건은 별로 안 중요하세요. 그냥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쇼핑하면 외로움이 잠깐 사라져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보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홈쇼핑과 충동구매 중독이 왜 가장 무서울까요? 첫째, 중독입니다.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둘째, 불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매 자체가 목적이에요. 셋째, 집에 물건만 쌓입니다. 쓰지도 않는 물건들로 집이 창고가 돼요. 넷째, 빚으로 이어집니다. 돈 없어도 카드로 끊으니까 빚이 쌓여요. 다섯째,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의 잘못된 해소 방법입니다. 근본 문제는 안 해결되고 돈만 나가요. 여섯째, 끝이 없습니다. 한번 중독되면 계속 사게 돼요. 일곱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못 끊으면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7가지 소비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외식으로 해결하기. 한 달에 165만 원, 1년에 1980만 원. 둘째, 자녀 손주에게 무한 지갑대기.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1년에 720만 원에서 1200만 원. 셋째, 체면 유지 과소비.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 넷째, 택시만 타는 생활. 한 달에 75만 원, 1년에 900만 원. 다섯째, 건강염려증 병원 쇼핑.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 여섯째, 무계획 경조사비. 한 달에 150만 원, 1년에 1800만 원. 일곱째,
홈쇼핑과 충동구매 중독. 한 달에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 이 7가지를 다 하시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갈까요? 최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1년이면 1억 원이 넘어요. 연금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이런 습관 가지고 계시면 적자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나는 거예요. 1년이면 7,200만 원 적자. 3년이면 2억 원 넘게 빚이 쌓입니다. 이래서 연금 받는데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습관들만 고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나가던 게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800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1년이면 9,600만 원 절약. 5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습관만 바꿔도 5년 만에 5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습관을 바꿔야 할까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세우세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두고 항목별로 배분하세요. 식비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 3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예산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둘째, 지출 일기를 쓰세요. 매일 쓴 돈을 다 기록하세요. 아침에 택시 만원, 점심 식사 1만 5천 원, 홈쇼핑 5만 원. 이렇게 다 적으세요. 적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썼어? 하고 깨닫게 됩니다. 셋째, 3일 규칙을 적용하세요. 뭔가 사고 싶으면 바로 사지 마시고 3일 기다리세요. 3일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면 그때 사세요. 대부분은 3일 지나면 필요 없어집니다. 넷째, 현금을 쓰세요. 카드는 돈 쓰는 느낌이 안 나서 과소비하기 쉬워요. 현금으로 내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서 아끼게 됩니다. 다섯째, 목표를 세우세요.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기, 빚 500만 원 갚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소비 습관을 관찰해 주세요. 과도한 외식, 과도한 지출, 홈쇼핑 중독. 이런 게 보이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세요. 아버지, 요즘 외식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홈쇼핑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요.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빚더미에 앉으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나쁜 습관을 고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연금은 부모님이 쓰셔야 합니다. 자녀가 계속 손 벌리면 부모님은 자녀 주느라 본인은 못 쓰세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은 부자를 만들고 나쁜 습관은 거지를 만들어요. 하루에 10,000원씩만 더 쓰는 습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1년이면 365만 원, 10년이면 3,650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붙으면 5천만 원이 넘어요. 반대로 하루에 10,000원씩 아끼는 습관. 1년이면 365만 원, 10년이면 3,650만 원 모이는 거예요. 이자까지 붙으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 10,000원의 차이가 10년 후에는 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힘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200만 원으로 풍요롭게 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 써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알뜰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비결을 공유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소비 습관을 고쳤더니 돈이 모이던가요? 어떤 습관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시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습관으로 풍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사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나눠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에 외면받는 부모들의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거나 전화해도 통화가 짧거나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피하거나요. 오늘 제가 만나뵌 한 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40대 중반 김미영 씨인데요. 어머니와 3년째 연락을 거의 안 한답니다. 명절에도 안 가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요. 어머니를 안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죠. 근데 엄마 말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와요. 그래서 피하게 돼요. 무슨 말씀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엄마는 만날 때마다 나 죽으면 후회할 거야. 너는 효도를 몰라. 누구네 딸은 이렇게 하던데 이런 말만 해요. 처음엔 참았는데 20년 넘게 듣다 보니 이제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이게 많은 자녀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만나면 상처받아요.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노년의 외면받게 만드는 5가지 말버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뵌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말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거나 관심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결국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5번째 말버릇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말인데 효과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한 아들은 이 말 때문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말버릇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버릇. 그건 바로 너희들 다 커서 이제 날 필요 없지? 입니다. 자기 비하와 죄책감 유발. 사랑을 확인하려는 말이지만 역효과만 일으킵니다. 72살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딸이 둘 있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딸들이 찾아오는데 할머니가 딸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있어요. 너희 다 커서 이제 엄마 없어도 잘 사네.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딸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 바빠. 나 같은 늙은이한테 신경 쓸 시간 어디 있어.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살아. 딸들이 처음엔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달래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이제는 지쳤어요. 큰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만나러 가는 게 이제 의무처럼 느껴져요. 가면 또 그 말 듣겠지, 또 위로해야겠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작은 딸은 더 솔직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필요하다고 100번 말해도 다음번엔 또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기도 지쳤어요. 두 번째 분은 75살 박철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셋 있으신데 아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세요. 아들이 오면 어르신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너희들한테 짐만 되지. 아들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 어르신은 아니야. 내가 알아. 나 같은 늙은이는 빨리 죽는 게 나아라고 하세요. 아들들이 처음엔 놀라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듣다 보니까 이제는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이 된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 들으면 죄책감만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자주 와야 하나? 근데 자주 와도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세 번째 분은 70살 정미숙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시는데 며느리한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시어머니야. 너희 바쁜데 내가 뭐라고. 그냥 나 없는 셈 치고 살아. 며느리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아니야. 나도 알아. 시어머니 귀찮잖아.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며느리가 처음엔 정말 미안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뭘 해도 할머니는 똑같은 말만 하세요. 결국 며느리는 지쳐서 이제는 대답도 안 한답니다. 며느리가 친구한테 하소연했대요. 뭘 해드려도 난 필요 없는 사람이래요. 그럼 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어머니랑 대화하기도 싫어요. 네 번째 분은 73 최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딸한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엄마가 전화해서 미안해. 너 바쁜데? 엄마 같은 늙은이 신경 쓸 시간 없지. 딸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바쁘지 않아라고 하면 할머니는 아니야. 바쁘지. 나도 알아.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되지? 딸이 정말 아니에요. 엄마 전화 언제나 좋아요 라고 100번 말해도 다음 통화 때 또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딸이 친구한테 토로했대요. 엄마 전화 받을 때마다 죄책감부터 들어요.
내가 엄마를 소홀히 하나, 내가 잘못했나. 근데 아무리 잘해드려도 엄마는 똑같은 말만 하세요. 이제는 엄마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요. 다섯 번째 분은 68살 홍길동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손주들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손주들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좋아요라고 하면 아니야. 너희는 엄마 아빠가 좋지 할아버지는 필요 없어. 손주들이 어릴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말에 대답도 안 하고 할아버지 집 가기 싫어한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니까 애들이 불편해해요. 그만하세요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섭섭해 하시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여섯 번째 분은 71살 안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명절 때 자식들 모이면 꼭 이 말을 하세요. 너희들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겠지. 아버지 없어도 잘 살 거야. 자식들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사실이잖아. 너희 바빠서 아버지 볼 시간도 없으면서. 명절 때마다 이 말 들으니까 자식들이 이제는 명절 오는 것도 꺼려 한답니다. 둘째 아들은 차라리 명절에 해외여행 가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한대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까요? 진짜 자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고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걸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필요 없지? 라고 물으면서 아니야, 필요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면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라고 진심으로 대답해 주죠. 그런데 10년, 20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자녀들은 지쳐요. 엄마한테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아버지는 안 바뀌셔. 이제는 대답하기도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묶인 관계는 의무가 될 뿐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만나러 가야 하는 데라고 생각하지 엄마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사랑을 확인하려다가 사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버릇. 그건 바로 요즘 애들은 다 버릇 없어, 예의가 없어입니다. 세대를 통째로 비난하는 말. 듣는 자녀는 나를 비난하는 거구나 받아들입니다. 76살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시는데 식사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 때는 어른 앞에서 다리도 못 뻗었는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약간 뻗고 있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처음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뭔가 지적하시니까 이제는 시아버지 앞에서 숨도 못 쉬겠대요.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시아버지가 제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드신대요. 앉는 것도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요즘 애들은 버릇 없다는 말만 들으면 정말 시댁 가기 싫어요. 결국 며느리는 명절에도 시댁 안 간답니다. 남편하고 싸워서라도 안 가요. 저는 못 가요. 가면 또 상처받아 와요. 두 번째 분은 73살 이영희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사위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남자들은 집안일도 안 해. 우리 때 남자들은 안 그랬어. 여자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지. 사위가 설거지를 안 하거나 청소를 안 하면 역시 요즘 세대는 이기적이야 라고 하세요.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설거지야? 라고 하시고요. 사위가 처음엔 참았어요. 장모님이시니까요. 그런데 3년 넘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장모님 보기 싫어졌대요. 사위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당신 엄마 만나고 오면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뭘 해도 비난만 하시잖아. 이제 안 갈래. 아내는 남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처가 방문이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분은 70살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딸이 육아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요즘 애들은 아이를 너무 방목으로 키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딸이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요즘 부모들은 애를 핸드폰으로 키우네. 우리 때는 직접 놀아줬어. 딸이 아이를 훈육하면 요즘 부모들은 너무 엄해. 아이가 불쌍하잖아. 훈육 안 하면
요즘 부모들은 너무 방임해. 아이가 버릇 없어져. 딸이 뭘 해도 비난이에요. 결국 딸은 육아 상담을 엄마한테 안 하게 됐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요즘 애들은 하실 거야. 차라리 인터넷 검색이 낫지. 네 번째 분은 75살 정동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애들은 효도를 몰라. 우리 때는 조부모님 섬기는 게 당연했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저 친구 만나러 가요라고 하면 친구가 할아버지보다 중요하구나.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손주가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면 스마트폰만 보내. 요즘 애들은 대화를 몰라. 손주들이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집 가기를 정말 싫어한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면 또 잔소리만 들어요. 가기 싫어요. 다섯 번째 분은 68살 최미란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명절 때 자식들 모이면 꼭 이 말을 하세요. 너희 세대는 효도를 몰라. 우리 때는 부모님 섬기는 게 1순위였어. 큰아들이 엄마,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하면 뭘 열심히 해. 1년에 몇 번이나 와? 우리 때는 매일 찾아뵀어. 명절 때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자식들이 이제는 명절 가기가 두렵대요. 둘째 딸은 차라리 명절 근무 자원할까 생각한답니다. 여섯 번째 분은 71살 홍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때 며느리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미리 사오면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없어. 우리 때는 다 손수 만들었어. 며느리가 음식을 직접 만들면 맛이 별로네. 요즘 사람들은 요리를 못해. 며느리가 뭘 해도 비난이니까 이제는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어차피 뭘 해도 욕먹을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일곱 번째 분은 74살 안영수 어르신이십니다. 어르신은 아들의 직업 선택이 마음에 안 드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공무원, 대기업이 최고였는데 아들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니까 요즘 애들은 도전 정신만 있고 현실 감각이 없어라고 하세요. 아들이 성공해도 운이 좋았네라고 하시고 실패하면 내가 뭘 했어.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라고 하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제 인생 얘기 안 해요. 어차피 이해 못 하시고 요즘 애들은 하실 거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문제일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이라고 일반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듣는 자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나를 비난하는 거구나. 나는 잘못된 세대구나. 나는 부족한 자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요즘 며느리들은이라고 말씀하시면 며느리는 나를 말하는 거네라고 생각해요. 요즘 남자들은이라고 하시면 사위는 나를 깎아내리는 거네라고 느껴요. 세대 비난은 결국 개인 비난이 됩니다.